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 조간을 해설해 드렸습니다마는 습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사들이 있어서 습관도 간단해요. 그런 중요한 그 기사들을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 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습관을 오늘 2월 16일 습관을 보겠습니다. 습관을 보면은 일단은 정책의 몇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기획 규제를 몰아치면서 고용의 특단 대책을 주문하는 문 대통령의 주문은 모순이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은 30조 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그런 기사는 조간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 단가가 신재생 에너지는 3배나 높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전기가 엄청 소요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냐 그런 기사가 나왔고 부동산 세금이 OECD 세 번째로 높다. 그다음에 또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 우려가 있다는 로렌스 머스 전 재무장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적과 여러 학자들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물경제 쪽에서는 최악의 고용 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이 나왔고요. 부동산은 공공부문 공공토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업무구조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금융 핀테크에서는 이제 지금 IT 인력이 상한가고 전통적인 뱅커들은 밀려나고 있다. 산업 쪽에서는 중국 게임 업체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대신에 한국은 중국에 진출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 정부도 한국 게임 업체의 역차별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이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 중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입지만 어려워지고 있다. 증시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는 데 비해 하고 중국 증시도 랠리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제 지금 암호화폐 여기 좀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중요한 변화가 이제 5만 달러 고가를 기록 중에 그 변동성이 작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동성이라는 건 이제 그전에 2018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변동성이 작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대통령의 그 고용 특단 대책 주문한 것은 이거 무슨 뭐 기업 규제는 그러면 기업 규제를 갖다 획파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이렇게 해야죠. 경제 3법, 기업 규제 3법이라든지 혹은 친노조 3법들을 마구 통과시키고 이번 달에만 해도 추가적으로 한 50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완전히 지금 기업 규제 홍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정부 여당은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제가 주관해서 봤지만 86%가 고용이나 투자를 축소하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기업도 22%나 달하고 있다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변화 없이 추진하면서 특단의 대책하는 것은 이건 뭐 이번 보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재난 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추경 규모를 좀 크게 해달라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재정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오히려 일자리가 문제가 되면은 일자리를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를 획파하고 세금을 낮추고 기업들이 해외를 안 나가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4차 재난지원금과 그에 따른 추경이 지금 금년 예산 568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초대규모 예산을 집행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그 추경에 따른 그런 사업들도 절반도 아주 안 된 것들이 5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 시기에 특단의 대책을 하는 것은 보선 앞두고 더 많은 돈을 좀 풀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얘기죠. 무늬만 선별이지 사실은 30조까지 과거 30조까지 무차별 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줄 수도 있다. 보편 지급 이상의 추경이 필요할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10조 안팎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건 30조까지 밀어붙이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했어요. 보편 지원을 너무 지원은 재정상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선별 지원을 갔는데 오히려 과거 2차, 3차 선별 지원은 거의 7조 원 안팎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30조, 1차 전 국민 지원대가 14조 원이 풀렸습니다. 근데 이거 2배가 되는 3조를 선거압도 풀겠다. 완전히 선거압도 매표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이에요. 백신도 이제, 지금 우리가 백신이 늦어서 문제죠. 그래서 이제 1분기에 벌써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은 무산되었고, 2분기, 3분기 정도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3분기쯤 되면 의료 인력 부족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경기 회복이 안 돼요. 계속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말이죠. 지금 현재 보면은, 금년 한 중반 정도면은 어느 정도, 국민 이제 그 방역이 접종이 다 끝나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될 걸로 봐서 벌써 이제 그 회복을 전망하고 지금 각종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잘못하면 이러다가는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와 디커플링 되겠어요. 디커플링은 이제 탈동조가 되는 거. 다른 나라는 회복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또 전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전력 단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포함해서 킬로그램당 167원인데 원전은 58원밖에 안 되는데 원전이 3배에 달하는데 왜 이렇게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을 고집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력 생산 단가가 비싸면은 지금 4,400명 전부 전기거든요. 자율주행차 다 전기죠. 그거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4,400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지금 또 어떤 이게 지적에 의하니까 신안 앞바다에 해상 풍력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해서 그 정도 발전을 할 수 있는 해상 풍력을 하려면은 신안 앞바다에 이 해상 풍력할 수 있는 인제 날개를 다는 걸 씌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선 엄청나게 커 가지고 남산 타워만 하다고 그래요. 하나의 그 해상 풍력 발전기 씌우는 탑이. 남산 타워만한 것을 2,000개를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00개 씌우는데 그 밑에 해상 깊은 바다에 사람들이 너무 인제 주민의 주거 지역에서 가까우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생기니까 저 먼 바다 해야 되는데 먼 바다에 바다도 바다지만 바다 밑에 거의 30m 이상 파고 들어가야 된대요. 어마어마한 정말 이거 계속 할 수 있을지도 좀 힘든 거지만 또 다른 나라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게 한 20년 정도 되면 인제 용도가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한답니다. 그러면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30m를 파고 들어간 그것도 다 파내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파낼 수 없어요. 그냥 놔두고 있는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바람이 계속 안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바람이 안 부는 것에 대비해서 또 옆에 또 보조 발전을 항상 가동시켜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그것만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먼바다에서 또 가져와야 되는 송전 타워도 세워야 되고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와 비용이 드는 것인데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어떤 전문가가 지적을 한 글을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부동산 세금이 OECD 탑 3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인제 국회 유경준 의원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부동산 관련 세금, 보유세, 자산거래세, 양도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인데 2018년에 4.05%인데 이것이
다른 나라는 영국이 4.48%, 프랑스가 4.43%, 다음에 한국이라고 그래요. 보유세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도 3.97%로 4위고, OECD 평균 38개국의 평균은 1.96%밖에 안 돼서 한국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동산 세금이 높다, 그 얘기예요. 맞죠. 이게 또 더구나 2018년 세금이기 때문에 최근에 엄청나게 오른 징벌적 세금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보기 2018년이니까 최근에 2029년 초에 들어서 징벌적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아마 OECD 탑 1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든의 미국 얘기인데, 바이든이 2,100조 원, 미국 돈으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을 하면은 인플레 우려가 있다. 지금 경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돈만 많이 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인플레죠. 그 얘기를 인제 미국의 어 로렌스 썸머스 전 재무장관이 지적하면서 지금 미국의 핫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다. 경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봐가면서 돈을 공급해야 되는데, 경기라는 게 그런 것이죠. 만약에 생산 쪽에서 돌아가지 않는데 돈만 많이 풀면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인제 로렌스 썸머스가 제기하면서 "이거 잘못하면 커다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지금 왜냐하면 어 재정 쪽에서도 1조 9천억 달러의 엄청난 부양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통화금융 쪽에서도 지금 이제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매 5조 달러의 그 통화를 버는 통화를 공급하면서 매달 거의 1,200조 원, 1,200억 달러의 그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주택 저당 채권을 계속 매입해서 돈을 공급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인제 재정 통화 양쪽에서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인플레 우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를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를 해치하는 대안 재산으로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고 한 겁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흥미있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미 인제 고용이 최악의 참사라는 보도가 되었고요. 어 작년에 보면 연평균으로는 작년에 IMF 외환위기의 실업자가 가장 많고요. 취업자 감소 폭도 가장 크다. 다른 위기들 몇 개 비교했는데 다른 위기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엄청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인제 보도를 했고, 지금 전 지표가 또 5대 문제점. 첫째로는 이제 일자리 질이 악화되었다. 장기 취업이 120만 명이나 감소하고 단기 취업이 55만 명 증가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 취업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단기 취업만 증가하는 공공 알바, 주로 공공 알바, 노장년층에 대한 공공 사업에 대한 월 한 24만 원 정도 주는 그런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가 고령화되고 있다. 그건 뭐냐면 이제 60세 이상에 대해서 정부 일자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단기 정부 일자리들을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허린 30-40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고졸 일자리 악화되고 있다. 최근 실업자의 70%가 고졸이다. 고졸이 갈 데가 없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45만 명이나 늘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뭐냐면 구직 단념자, 그다음에 그냥 쉬는 사람들, 취업 준비생,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고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 한번 제가 심층 분석으로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30-40 대도 최악이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이제 주택 문제에 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서 좀 싸게 분양되는 그런 지역은 최대 5년 의무 거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살 때는 어느 정도 인제 바로 큰돈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전세를 안고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집이 10억 짜리다 그러면 갑자기 10억을 준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자기도 인제 한 5억 정도 세를 살면서 또 그 집을 한 5억 정도 전세를 놓고 그걸 샀다가 또 한 몇 년 더 저축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이것이 주거 사다리예요. 지금 대부분의 집을 가지고 있는 50 대, 60 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걸 인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합니다.
바로 집을 분양받으면 바로 들어가서 5 년간 업무 거주하려면 돈이 100% 있어야 돼요. 전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내 집에 들어가는 거지 평생 꿈이죠. 사람이 우리나라 주사례가 월세 살다가 돈 쪼금 모아서 전세를 갔다가 그리고 전세에서 쪼끔 더 모아서 내 집을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몇 억씩 돈을 갑자기 저축 내 돈을 준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저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해 왔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바로 분상 주택을 최대 5 년간 업무 거주하면은 100% 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큰 문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에는 지금 현재 인력 구조 조정에 인력의 일종의 시프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인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IT 인력은 금융 IT, 핀테크 금융과 기술, 금융 IT 인력은 늘어나고 뱅크는 줄이고 있다. 뱅크는 작년에 2,500여 명이 희망 퇴직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은행과 빅테크 기업들 요즘 뭐 그냥 산업 간의 경계가 없죠. 빅테크 기업도 금융을 많이 하죠. 네이버도 금융을 하고 지금 카카오도 금융을 하고 인터넷 은행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엄청나게 디지털 인재를 모시기를 본격화되고 있어요. 인재 블랙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핀테크발 디지털 인재 스카우트 전쟁이 붙었습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카카오뱅크 뭐 금융 IT 개발자 중심으로 수백 명씩 채용을 하는데 이런 인력이 부족하죠.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제가 인제 고려대학교를 인제 퇴임하고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가 가지고 금 건국대학교가 처음이었는데 금융 IT 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간 거거든요.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가서 가장 중요한 게 학부에 금융 IT 학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 지역에서는 과증설이 안 됩니다. 참 이게 수도권이죠. 수도권에는 새로운 과증설이 안 되는 이런 또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의 과외 인력을 빼와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취업이 안 되는 학과들 뭐 특정학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뭐 예컨대 문과대학의 특정학과들 뭐 이런 과들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그 과의 교수들이 자기 정원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뭐 취직이 잘 안 되고 거의 안 되는 과도 있어요. 그런 과의 정원이 30 명이다 그러면 한 뭐 5 명씩 10 명씩 해 가지고 정원을 빼 가지고 금융 IT 학과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각 과에서 다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할 수 없이 국영지책으로 대학원에 정보통신대학원에 금융 IT 학과를 만들었는데 또 대학원은 잘 안 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죠. 참 그래서 인제 어려움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우리나라 정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죠. 수도권의 새로운 과 정 정원 인력을 정원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과도 만드는 데 제약이 있다 보니 이렇게 교육 규제가 많아요. 이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4 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인력 수요를 충당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에서도 지금 이런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도로 이런 인제 인터넷 은행 혹은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산업 진출 소위 말하는 플랫폼 산업이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 산업이 급속도로 이게 플랫폼이죠. 인터넷 은행도 전부 모바일로 거래하죠. 그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다 여기 모바일로 거래합니다. 플랫폼 기반 금융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금융도 알아야 되고 IT도 알아야 돼요. 그런 금융 IT 인재가 굉장히 필요한데 수도권은 그걸 학과를 만들기도 힘들고 또 다른 과의 인력을 정원을 갖고 와서 만들려고 해도 다른 과에서 내 주장 때문에 안 되고 참 인재가 지금 없습니다, 인재가요. 야 참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의 너무 경직적인 규제.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뭐 이런 금융 IT 학과를 지방에서 만들어 그 인재를 데리고 오느냐. 지방에 또 학생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인재가 병목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수백 명씩 채용하는데 인재가 없어서 인재 모시기에 지금 시중은행도 인제 어차피 시중은행도 지금 그동안은 점포 베이스였지만은 이제는 모바일 베이스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제 이 시중은행도 이 IT 인재 모시기에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제
고려대학에서 공대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를 가면 특임 교수가 그런 특별한 임무를 갖고 왔는데 인물을 뭐 하도 완강한 다른 과의 반대와 규제 때문에 원만하게 그 특임의 특별한 임무를 잘 수행을 했는지 저도 좀 갸웃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제가 금융 ICT 융합학회를 만들었어요. 금융과 ICT가 결합되는 이런 산업이 중요하고 또 계속 이런 걸 이제 고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실은 이런 우리 학회의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인터넷 은행이 없었어요. 인터넷 은행을 우리가 출범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이제 IT 보안 인력을 갖춘 인재를 최우선으로 이제 뽑으려고 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중국의 게임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국내에서 1조 2,600억 작년 한 해만 매출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드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못 갑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벌벌 떨고 하다 보니까 한중 FTA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못 가면 그게 FTA가 아니죠.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많은 유통업체들 다 망했죠. 지금 롯데도 중국에 다 철수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중국에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문제점들이 한중 간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한중 FTA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데 더 정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해외 산한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나라 게임 업체에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임한다는 것이 확률이 중요하죠. 아이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걸 공개하면 기업 게임 업체의 그 중요한 영업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만 계속 우리나라는 99%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강조하고 외국은 지금 중국 업체가 60%밖에 지키지 않는데도 해외 게임사는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여기뿐이 아닙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17개 금융지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창업 펀드를 500억 조성한다 그러면은 그거 다 우리나라 금융주주에서들만 부담을 해요. 아예 그냥 시티은행이나 무슨 S은행은 그 모임에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 규제를 못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 기업만 규제하는 거예요. 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번에도 보면은 뭐 요건 얘기는 좀 다릅니다만 같은 그 이커머스인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규제를 막 압박을 가해 가지고 공정거래 위원장도 방문하고 막 그래 가지고 아침에 보면은 배민의 뭐 상생 협약도 체결하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배민도 지금 엄청 적자거든요. 그리고 배민도 지금 아직은 완전히 넘어가지는 아주 계약 인제 이행 중이지만은 사실은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렸죠. 근데 그런 데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늘 쿠팡은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하고 하면서 55조의 엄청난 기업으로 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당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국내에서만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해외에 가서는 말도 못 하고요. 아까 중국에 대해서 말도 못 하고. 지금 그래서 나온 것이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앞으로 계속 미국의 중국에 대한 특히 그 IT나 인공지능 등에 관한 그 외국 한국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큰 소리도 못 치고 미국은 계속 중국의 진출을 제동을 걸고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중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가장 큰 문제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CPTPP라고 그래서 인제 바이든이 CPTPP에 다시 복귀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원래 TPP가 미국 중심이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탈퇴하면서 일본 중심의 좀 확대된 CPTPP로 개편됐는데 트럼프가 들어온다고 바이든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우리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굴종적이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일본하고 사이가 너무 악화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반대로 지금 CPTPP에 가입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통상이 굉장히 고립되고 중국은 중국대로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여기 이 전문가들 대담은 우리가 이제 좀 다변화
쉽게 했는데 중국에 너무 의존했던 우리 경제가 완전히 치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인데 완전히 경제 얘기는 아니지만 외국인을 구금하는 나라들이 중국 뭐 러시아, 북한 뭐 이런 나라에 대한 들에 대한 규탄 선언에 거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뭐 50개 이상이 참여했는데 한국은 빠졌습니다. 북한과 중국 눈치 보느라고 빠졌다. 이런 것 때문에 인제 결과적으로 통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시로 돌아가 보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연이어 체육관을 기르고 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랫폼 기업이 앞으로 대세입니다. 플랫폼 기업.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그러면서 상종가를 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인제 다른 나라 금년에 성장률이 다 마이너스인데 중국만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발 랠리가 중국에서도 지금 증시가 랠리를 이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이 인제 굉장히 불을 붙고 있는데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올라갔는데 이 변동성이 과거 2018년 때 변동성보다 변동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당히 기반이 탄탄하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기관 투자가들과 대형 금융사들이 진출하면서 기반이 탄탄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심리적 저항선에 따라서 여기 40,000달러 갔을 때 비트코인 40,000달러 갔을 때도 심리적 저항성 때문에 경계 매물 출하로 30,000달러 떨어졌다 올라간 거거든요. 심리적 저항선으로 등락은 보이겠지만은 지금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더구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 제로 금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항상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습관에 나온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해설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